네, 양반전에 대해서 수업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박지원의 양반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지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둬야 될 게,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조선 후기 사람이에요. 조선 후기에 주로 많이 활동을 했던 학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실학자이고 실학주의라는 사상에 가장 근거한 학문을 하던 그런 학자입니다. 실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성리학이랑은 조금 다르게 실용주의적이고, 그리고는 실생활에서 더 필요한 학문이 중요하다. 약간 이런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흔히 얘기하던 성리학, 이런 고리타분하고, 그리고는 뭔가 원리 원칙에 치중하고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실용적이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었던 학문을 중시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박지원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은 이 소설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입니다. 자, 그러면 박지원의 양반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보다 조금 간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을 좀 짚어가면서 소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자, 양반이라는 양반전이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주인공인 한 양반이 나타났죠. 자, 여기에서 우리 강원도 정선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지명을 나타내죠. 바로 이 소설의 어떤 배경이 되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원래 고전소설은 이렇게 지명이나 장소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특징이 원래 있는데요. 그냥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이다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강원도 정선군은 지금 공간적 배경이잖아? 근데 참고로 이 소설 여러분들이 뒤에 다 읽어보면, 그리고 아까 박지원 얘기하면서 힌트가 됐지만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후기가 됩니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양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에 황곡을 구워다 먹었다. 자, 황곡이란 뜻은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조선시대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구워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나중에 이자를 받으면서 곡식을 빌려줬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반이 가난하다니까 좀 생소하죠? 근데 이 양반은 가난해서 이 관촉에서 이렇게 곡식을 구워다 먹을 정도였고,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섬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강원도 감사가 정선고을을 돌아보다가 황곡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축냈단 말이냐.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걸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반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양반도 이렇게 가난할 수 있다. 가난하면 그리고 곡식을 빌려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곡식을 빌려서 갚아야 된다, 양반도. 근데 갚지 못해서 이렇게 빚이 쌓일 수 있다. 그리고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양반도 벌을 줘라 라고 할 정도의 지금 양반의 처지가 이렇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이 소설에서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소설에 대해서 이 소설이 양반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와요. 한번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볼게요. 첫 번째,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라고 하죠. 자, 우리 이 양반이라는 건 되게 위험 있고 권력 있고 그리고는 멋지고 좀 똑똑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소설에서 비추고 있는 양반은 빚이 있는 것도 좀 웃긴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라고 했죠. 굉장히 무능하죠.
자, 심지어 이 양반은 굉장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무능하고 이렇게 울기만 하는 한심한 모습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조금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못났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희화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뒤에서 배울 풍자라고 하는 풍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을 때 그 희이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바보처럼 이렇게 놀림거리처럼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굉장히 바보 같고 한심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놀리듯이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뒷부분에 보면 또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황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구려. 쯧쯧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양반의 무능함에 대해서 그리고 양반의 비생산성 그러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지 그런 양반의 무능함과 비생산성을 작가가 아내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걸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양반의 어떤 무능함과 그리고 비생산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작가가 비판의식을 아내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소설에서 양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처음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에 간략하게 인물과 배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가 됐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 부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때 그 마을에 사는 한 부자가 여기에서 새로운 인물 부자가 나왔죠. 부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슬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어떤 한탄을 하고 있죠, 부자가. 자, 우리 앞에 부자의 말을 들으니까 양반이 가난해도 그래도 양반이다. 이 시대 때 여전히 신분제도가 존재했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양반도 가난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근데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이다. 그리고 부자는 아무리 부유해도 그래도 신분적인 차별을 받고 있어서 양반한테는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거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저 양반이 황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이 부분을 보니까 이 시대 때는 양반 신분을 사고 팔 수도 있었구나. 되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한번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귀족으로 끝까지 죽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분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존재하긴 했지만 그 위상이 많이 약해졌다. 지금 신분 제도가 좀 허울 뿐이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자, 부자는 그래서 곧 양반을 찾아가서 내가 황곡을 대신 갚아주겠으니 너 부자 그 신분 나한테 팔래?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양반이 또 기뻐한 걸 보아서 지금 양반이라는 허울 자체가 그렇게 지금 고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황곡을 갚았다. 군수는 양반이 1000섬이나 되는 황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황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소인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왜냐하면은 신분을 팔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양반이 아니겠죠? 그래서 양반이 아닌 평민에 걸맞은 뭐 행동거지나 옷차림 이런 걸로 다 바꿔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군수가 깜짝 놀라서 양반을 붙들고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양반은 더욱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저 자신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황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양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수는 감탄해서 말하였다.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양반을 사고 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서 양반을 사고 판 일을 모두 알리도록 하자. 나도 당연히 증서에 서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수가 지금 이제 양반과 부자 사이에서 어떤 그 양반을 사고 팔았던 증인이 되고자 이런 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걸 제안을 하죠. 자, 그래서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 장사치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았다. 자, 요거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양반, 사, 그리고 농사꾼, 그 다음에 장인이라는 건 기술자를 뜻하는 거예요. 뭘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옆에 뜻이 나와 있죠.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뭐 대장장이라던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장사치, 사업하는 사람, 요즘으로 따지면은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해서 상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을 사농공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사농공상의 구분이 있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둘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 사농공상의 모든 사람을 모조리 불러 모아서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왜? 양반을 샀으니까 이제 양반처럼 대접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양반을 팔아버렸으니까 양반이 이제 낮은 자리에 세워두고는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대요. 자, 그래서 지금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은 문서를 이렇게 처음에 하나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보면은 부자가 아니 증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 기껏 큰 돈 주고 양반 샀는데 증서가 이게 뭐야 바꿔줘 라고 해서 증서를 두 번째로 새로 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서가 묘사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과 두 번째가 묘사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이 소설에서 그렇게 두 증서에서 양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륭 10년 9월에 이 증서를 만드노라. 이 문서는 천섬으로 양반을 사고 팔아서 황곡을 갚은 것을 증명한다. 이제 딱 이 증서의 목적을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라고 하면서 양반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글을 읽으면 선비라 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라 하고 덕이 뛰어나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관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바로 양반이다.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문관 가운데에서 좋을 대로 부르면 된다라고 하면서 양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고서 눈을 가만히 코끝을 내려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네바귀를 줄줄 외워야 한다.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어금니를 딱딱 마주치고 뒤통수를 톡톡 두드리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이 삼켜야 한다. 소매자락을 털모자를 닦아 먼지를 떨어내요.
모자에 물결 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고 입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잘 닦아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며 신발을 땅에 끌듯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야 한다. 고문진복, 당시 품위를 깨알같이 베꼈으되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다. 지금 여기 쭉 보면은 요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양반이 해야 할 어떤 행실과 행동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죠.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양반이라면 정의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쓰며 뭐 이런 게 아니라 모자에 물결 무늬가 뭐 뚜렷하게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지도 않은데 어떤 허례허식 그러니까 겉으로 체면을 지키고 그런 체면을 지키고 거칠에 좀 신경 쓰는 그런 양반의 모습을 계속 표현하고 있죠. 자, 뒤에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양반이 쭉 지켜야 할 행실과 덕목에 대해서 나열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어떤 게 체면이나 어떤 형식을 그리고 거칠해 이런 거를 지금 중시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뒷부분에서도 또 잘 나타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는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고 죽으라고 종놈을 야단치지 말아야 한다. 소와 말을 꾸실 때 그것을 판 주인까지 싸잡아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낼 때 중을 부르지 말고 추워도 화로에 겹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어기면 이 증서를 토대로 관청에서 양반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정성궁수가 서명하고 좌수와 별감이 증인으로서 서명함. 지금 계속해서 양반이 어떤 그냥 체면이나 형식 이런 것을 중시하고 거칠에 이런 걸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이에 관청의 하인이 탁탁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마치 불을 치는 것 같고 찍어놓은 모양은 하늘에 별이 펼쳐진 것 같았다. 호장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말하였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성 같다고 들었는데 평소에 양반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양반에 대한 어떤 특권이 되게 엄청나다라고 부자는 생각한 것 같죠? 그래서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왜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지켜야 될 형식이나 덕목,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자야, 이게 뭐야, 특별한 특권이 없잖아, 뭐 좋은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원하옵건대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죠. 그래서 첫 번째 증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두 번째 증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이니 이것이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네요.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대요. 뭐가 막대한지 한번 볼까요?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 글만 대충 읽어도 크게 되면 문과에 급제하고 작아도 진사가 된다. 문과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자루이다.
서른해야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은관이 되어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주므로 귀 밑이 휘어지고 설렁줄만 담기면 종들이 예의함으로 뱃살이 처진다. 방에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뜰에서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학을 기른다. 지금 보면 너 일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반이 이런 걸 우리가 무위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그리고는 여전히 무능하죠. 그리고는 여전히 비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너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돼. 놀고 먹어도 그래도 벼슬 다 할 수 있고 그리고는 뭐 종들이 언제나 너 수발 다 들어줄 거고 기생이랑 노닥거리면 되고 그냥 놀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은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너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먼저 자기 눈에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내 놈들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휘 돌리고 귀미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뒤에서 보면은 굉장히 신분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특권을 노리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보면은 남의 소를 먼저 끌어다 자기 땅을 갈아도 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한테 내 거 먼저 해라고 막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계급 혹은 계층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양반이 깡패도 아니고 남의 거를 막 다 뺏어오고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굉장히 나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면서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증서가 보여줬던 양반의 모습도 좋지 않았지만 두 번째 보여준 양반의 모습도 또 다르게 또 좋지 않은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 든 소위 양반들 이 모양이야 라는 거를 이 증서를 통해서 은근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 소설의 중간 부분이었어요. 중간 부분의 가장 메인은 이렇게 두 증서를 썼다라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자가 여기에 만족을 했을까요? 끝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끝이겠죠? 자,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작가가 이 부자의 입을 빌려가지고는 양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죠.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도둑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지금 양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소위 양반 너네 지금 이 정도면은 도둑놈이야 라고 단적으로 지금 어떤 부도덕한 양반에 대해서 글쓴이의 비판적인 시선이 딱 드러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고까지 우리가 소설을 읽을 수 있겠네요. 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죠.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 지금 양반의 모습을 이렇게 두 개의 증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봤고 부자는 이거를 도둑놈이라고 표현하면서 나 양반 안 해 라고 하고 가버렸다라는 게 내용의 전부였어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주요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데요. 뭐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군데군데 확인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파악해야 할 게 자, 이 양반 매매 증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양반의 모습. 그러니까 너네 양반 이 모양이야 라고 풍자를 하는데요. 풍자는 이따가 풍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첫 번째 증서와 두 번째 증서에서 비난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증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횡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했죠. 자, 그리고는 그 모습이 어떻냐면은 되게 훌륭하고 멋지고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고작해야 체면을 지키기 위한 정도, 그리고는 허례허식에 얽매여 있는 어떤 그런 양반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증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은요, 거칠애와 형식적인 관념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양반의 모습을 풍자했구나라고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증서에서 보여줬던 양반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부자가 이게 뭐야, 이렇게 뭐 거칠에 난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뭐 형식적인 이런 거에만 얽매여가지고 이런 거 싫어, 해야 될 거랑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해서 증서를 두 번째로 작성을 해줬죠. 자, 근데 두 번째 증서에서는 보면은 먹고 놀기만 하고 그리고 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양반의 모습만 쭉 나열했었죠. 그리고는 개인적인 이익만 취하면서 부당하게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는 양반의 모습이 드러났죠. 뭐 남의 소를 막 끌고 와서 지소 매면 되고, 그리고 일하지도 않고 먹고 놀기만 하면 되고 뭐 이런 모습만 드러났죠. 그리고는 다른 계층의 횡포를 부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어요. 요게 바로 우리 두 번째 증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반의 모습이었죠. 요걸 한 번에 정리를 하면은 신분을 이용해서 백성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특권을 남용하는 그런 양반의 모습을 두 번째 증서에서 풍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내용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본 부분이니까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동일합니다. 첫 번째 증서에서는 비생산적이고 체면과 형식이 얽매여 있는 양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고요. 두 번째 증서에서는 신분을 이용해서 백성을 괴롭히고 횡포를 부리고 이런 모습을 백성에게 증서에서 보여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풍자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풍자를 기억할 때는 해악이라는 개념을 짝꿍처럼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자, 풍자랑 해악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자, 요 두 개 다 모두 웃음을 유발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풍자도 우리가 뭔가 웃음을 유발하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게 풍자고요. 해악도 또 웃음을 유발하는데 이때의 웃음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풍자에서 나오는 웃음은 약간 비꼬는 웃음. 그래서 차가운 웃음이라고 소위 얘기해요. 약간 개그 스타일로 따지면 김구라 스타일이라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비난하고 약간 비꼬고 약간,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공격하는, 네가 잘못하거나 네가 못난 모습에 대해서 좀 공격하는 그런 웃음을 유발하는 게 우리가 풍자라고 할 수 있고요. 해악은 이 풍자랑은 좀 달라요. 해악은 따뜻한 웃음입니다.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지만 거기에는 비판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연민에 가까운 웃음이 들어있어요. 으이그 너 바보같이 그냥 이런 따뜻한, 그냥 동정하거나 연민하거나 이런 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면 약간 유재석 같은 개그 스타일, 조금 약간 놀리긴 하지만 그거에 애정이 담겨 있어서 놀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악이 주로 많이 쓰인 작품은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흥부전에 보면은 이 작가가 흥부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실제로 흥부전을 보면은 그 흥부가 약간 좀 우스꽝스럽고 좀 멍청하고 바보처럼 표현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흥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따뜻한 연민의 시선 같은 웃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두면 좋고요. 자, 그럼 풍자라는 게 무엇이냐? 풍자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그러니까 나쁜 사회 현실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빗대어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을 우리가 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비난의 대상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그러니까 여기 차가운 웃음이라고 했죠. 비웃으면서 그 대상을 비판하고 비꼬고 이러는 거를 우리가 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상을 비판하고 공격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잘못을 바로잡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풍자는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간접적인 표현 방식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까 여기서 빗대어서 한다고 했잖아. 대놓고 이 나쁜 놈,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약간 비꼬면서 비웃으면서 다른 것에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자라는 거는 어떤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곁들어지는 게 웃음을 유발하죠. 그래서 보는 그 풍자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우리 독자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현실을 그래도 이런 거는 나쁜 거구나, 이런 건 비판받을 만하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어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좀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악과 풍자는 같은 웃음을 유발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정적인 것을 웃음을 유발해서 비꼬면서 비판하는 게 풍자구나 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소설 양반전은 바로 이런 양반의 모습,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을 지금 비꼬면서 비판하고 비웃고 있다. 이런 게 풍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꼭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바로 이 소설 양반전에 나타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소설 앞부분에서도 얘기했고 군데군데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어느 시대죠?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조선 후기에는 도대체 어떤 사회냐라고 생각하면요. 조선이 처음에 건국을 해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아갈 때 조선이 양반의 나라잖아. 양반의 나라인데 조선 초기에는요. 굉장히 그 규칙과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세워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뭐든 좀 다 엄격하잖아. 근데 뒤로 갈수록 시대도 바뀌고 이런 신분제도가 약간 점점 흔들리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소설에서도 봤듯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들이 생겨나요. 반대로는 또 돈을 많이 버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평민계층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이 소설에 나타난 부자고, 그리고는 여기 몰락하는 양반은 이 소설에서 나타난 양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분 지위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성공한 이런 평민 계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소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평민계층의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신분제도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산업공상의 구분이 있었고요. 여전히 신분제도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되게 엄격했던 게 아니라 그 엄격했던 신분제도가 붕괴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을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보면요. 우리 오늘 양반전을 읽고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했던 게 풍자. 양반전에서 나타나는 풍자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당시 사회적 배경, 조선 후기에는 어떤 사회적 모습이 반영되었는지 이런 걸 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이 작품에서 양반의 모습을 드러낸 방식은 바로 풍자죠. 양반을 조롱하고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희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웃음을 유발하면서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죠. 이게 바로 풍자라고 했었죠. 이렇게 풍자를 표현했을 때는 어떤 게 좋으냐. 아까 직접적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인상 깊게 비판할 수 있겠죠. 웃음도 유발하고 인상
읽는 사람에 의해서 좀 인상 깊게 제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것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 좀 간략하게 좀 빠르게 어수선할 수 있게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놓치고 가거나 수업 시간에 듣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양반전의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또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